안녕하십니까. 김도훈 평가사입니다. 자, 오늘은 공경매를 통한 유동성 확보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뭐 이렇게 화면에 있는 거랑 해서 간단하게 드리고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저는 공경매를 많이 참여하고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변을 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경매에 한 번 참여하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한번 내가 나이가 들어서 좀 뭔가 부동산 좀 배워볼까? 부동산 투자 좀 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손잡고 경매학원에 들어가서 경매 공부를 하러 다니는 거죠. 경매 공부를 혼자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의 숫자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가서 학원에 먼저 수강해서 들으려고 하시는 분이죠. 자, 그래서 한 번 참여한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이 시장은. 근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도 주변을 돌아보시면 그럴 거예요. 진짜 한 100명 정도가 공경매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한 명 정도 남아있을까? 정말 그 비율이 낮습니다. 투자 한번 해보다가, 이건 아니야. 아니면 투자 한번 했다가 잘못 엮였어. 뭐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남으시는 분. 또 한번 투자 한번 해봤다가, 그 명도 한번 하려다가, 뭐 거의, 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어. 뭐 이런 식의가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공매 투자는 권리 분석 위주의 학습이, 어, 이 부동산 투자 학습 시장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물론 이 단계가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경공매는 민사징벌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권리 분석이 기본 핵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경매 사이트 자체가 몇 개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권리 분석 자체가 대단히 뭐 그 고도화되는 게 아니라 거의 산식처럼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매 사이트에서도 이거를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이제 제가 이제 경공매 강의를 시작한 계기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경공매 투자를 하러 왔을 때 보니까 신뢰 있는 사람들이, 이 투자를 가이드해 주는 사람들이, 신뢰 있는 사람들이 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최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돈을 한 100억씩 갖고 있다. 뭐 그런 분들은 경공매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한 1억 있거나 몇 천만 원 있거나 소액으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한 번 들어가고 나면 자금이 묶여요.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처럼 한번 넣었다 뺐다가 되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 한번 들어가면 진짜 몇 년, 뭐 그다음에 지분 투자로 해버리면 진짜 내가 들어갔는데 내 돈이 아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경매라는 시장이 참 매력적이라서 많이들 들어오시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경매를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내 집을 마련한다? 그거는 제가 이제 다른 강의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경매를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한다라는 거는 금매를 통해서 내 집을 하는 것보다도 더 확률이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뭐 경매 시장이나 이런 거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 투자를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1억의 자금을 한 10억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1억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1억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거부터 연습을 해야지 경매 시장에서 꾸준히 오래 남아 있습니다. 경매에 여러 가지 특성도 있잖아요. 여러 특수 물건들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무슨 뭐 유치권 성립된 강의, 뭐 그다음에 뭐 제가 설명드린 미보상 토지, 그다음에 뭐 뭐 법정지상권, 뭐 선순위 임차권, 뭐 여러 가지 특수한 물건들에 대해서 강의를 막 해요. 근데 내 돈 1억, 1억에 어디에 투자했다. 그러면서 그 돈은 그냥 영구적으로 그냥 잠자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봤자 내가 이걸 다양하게 할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생각할 거는, 여러분들은 유동성을 확보해야지 내가 돈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이런 것도 해보고
다시 나오고, 이런 것도 해보고, 다시 나오고, 이런 것도 해보고, 뭐 그런 식의 형태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를 배우다 보면, 아, 경매가 돈이 되는구나.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원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그쵸?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이너스 통장 여러분들 만들어 가보시면은요, 대단히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신용도랑 해갖고서는 뭐 몇천, 뭐 전문지급 뭐 1억 해준다, 뭐 이러는데 나는 몇천만 원도 마이너스 통장 못 만들어 주는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잘 만들어 주는 게 뭐 주식 쪽으로 막 들어가서 마이너스 통장 해주시는데, 우수한 부동산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만들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경매를 처음에 공부하신다고 하면은 다른 복잡한 유형의 아까 설명했던 유치권 확보 뭐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자금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복잡하게 권리 분석 있는 것도 깨보고 뭐 유치권도 깨보고 뭐 이런 식의 투자 공부를 하셔야지 경매 시장에서 공부 좀 남으셔서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김도훈이가 얘기하는 유동성 확보 전략이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담보 대출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담보 대출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담보 대출의 담보가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례로 내가 만약 뭐 도로 같은 것을 배웠다. 도로. 그 다음에 뭐 유치권 뭐 이런 거 배웠다. 자, 이런 것들, 경매가는 나옵니다. 경매가는 무조건 나와요. 법원에서 명령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는 경매가는 어떻게든 구성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특수 물건들은요, 담보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나 담보가가 경매가로 생각했을 때보다도 정말 낮게 되는 경우. 이제 임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임야 같은 경우 지방에 있는 임야는 솔직히 감정인으로서 판단했을 때 임야 평가하는 게 대단히 힘들어요. 왜냐면 산이 오밀조밀 있는 것도 좋겠지만 문제는 거래 사례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임야 거래 많이 하시나요? 아파트만큼 거래하시나요? 안 합니다. 그래서 임야는 거래 사례도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경매가 만드는 것과 어려워요. 그럼 거꾸로 임야는 담보가가 나오는 것 자체, 담보가 되냐 안 되냐부터 담보가 나오는 것도 경매가보다도 훨씬 적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을 이해하시면서 담보가 되는지, 그럼 담보가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보시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시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아주 싸게 제가 말하는 그지같이 싸게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담보가가 나오는데 담보가만큼 낙찰 받으면 의미가 없죠? 그쵸? 40% 이하로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낙찰 받고 나서는요, 재감정을 6개월 위에 하게 됩니다. 여기 낙찰 받을 때는 우리가 경락자금 대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원본 대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 이후에 원금 회수가 됩니다. 자, 시나리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 토지가, 자, 우리 크게 갑시다. 100억. 100억이라고 경매가가 나왔어요. 경매가가. 자, 경매가가 나왔으면은, 자, 그러면은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이 담보가가 나오고, 담보가가 80억 정도 나온다. 담보가가 80억 정도 나온다. 오케이. 담보가가 나오고, 담보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인지가 오케이 됐다라고 1단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2단계는 이 100억짜리가 계속 떨어지는 걸 기다리죠. 계속 떨어지는 걸 기다리다가 정말 한 아름다운 수치로 30억에 이제 내가 낙찰을 받았다. 자, 낙찰을 받으면 1차적으로 경락자금 대출이라는 것을 받게 돼요. 내가 현금 다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경락자금 대출. 자, 경락자금 대출은 요 가격과, 은행에서 판단하는 요 가격과 요 가격과 비교해서, 요 가격 곱하기 0.5 한 가격과 비교해서 낮은 거로 갑니다. 대부분 이렇게 싸게 나오는 거는 이제 15억 정도가 경락자금 대출로 나와요. 그럼 내 돈 15억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돈 15억 해서 낙찰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쭉 시간이 지나서 6개월이 지나고 나면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재감정을 받게 됩니다. 재감정. 자, 재감정을 받게 되면은 요때는 이제 경락자금 대출 받을 때는 요거가 픽스가 돼요. 너 60억 받았는데 내가 60억, 아니, 네가 30억 형식적으로 낙찰 받았는데 60억으로 은행에서 돈 줄 은행은 없겠죠? 그쵸? 근데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요걸 다시 재감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판단했죠. 우리는 80억 정도 대출이 나오고, 대출도 가능, 오케이. 나오는 걸 판단했으면 대부분 여기 이제 요즘에 80억 정도면은 50% 정도가 이제 대출 나온다라고 하면은 40억이, 담보대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 돈 15억 들어간 거는 다시 원금은 회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15억에다가 물론 이게 30억이 돈 버는 건 아니죠. 팔진 않았으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할 때는 이자율이 조금 높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 부동산의 물건이 아주 우수하고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이 신용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요거보다는 이자율이 좀 낮은 이자율이 좀 더 낮은 걸로 이제 갈아타게 됩니다. 요거는 뭐 새마을금고도 아니에요. 1금융권에서도 경락자금 대출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했다가 여기는 뭐 조금 더 이자율이 낮은 데로 갈아타서 40억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 30억은 여기 있어야 되니까 내가 돈 빼줄 건 아니죠. 그러면은 30억 플러스 10억 요거는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통장으로 10억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 15억 들어가서 나온 다음에 추가 대출을 통해서 마이너스 10억은 여러분들이 안 써도 되죠. 결국은 15억에 대한 거에다가 15억. 이거 여러분 안 빼도 돼요. 나 상관없어. 이거 그냥 여기다 넣어놓을래 하면은 원금 회수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뭐 이제 15억이니까 15억 이렇게 되죠. 15억 플러스 25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또 갖고 있는 겁니다. 25억짜리. 자, 요 단계가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투자로 이루어지지 원금을 회수하거나 요 마이너스 통장이 세팅이 돼야지 아까 말한 유치권이 성립되든 무슨 뭐 미보상 도로든 아니면 재개발 지역에 있는 토지든 특수물건, 일명 우리가 말하는 특수물건에 대해서 투자가 가는 거지 내 현금이 다 묶여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요 전략으로 유동성을 확보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동성 확보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6개월 후에 재감정을 통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전략은 낮게 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럼 이제 준비 작업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 전략은, 내가 개인으로 들어갈 건지, 법인으로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법인으로 가는 거에서는 저는 무조건 1인 법인을 추천드립니다. 심지어 부인과 가족과 형제 자매고 다 필요 없고, 내 1인 법인인 거를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본인 지금 신용도가 대단히 높다. 대기업에 있거나 어떤 공공기관에 있어서 내 신용도는 되게 높다라고 하면 지금 1인 법인을 설립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인이 돼버리면 여러분들의 신용도는 훅 떨어져요. 어디에 소속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소속이 되어 있는 1인 법인을 설립하면은 자, 법인은요, 처음에 1인 법인을 만들었을 땐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자의 신용도를 가장 높게 이 법인의 신용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참 우수한 기업에 있거나 뭐 공공기관에 있거나 하면은 투자와 동시에 그래서 은퇴하시기 전에 이런 작업을 해서 한번 경매 물건 유동성 확보를 만드시는 게 좋다고 해요. 은퇴하고 나서 나 이제 뭐 할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신용도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법인을 만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요거 개인인지 법인인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을 좀 검색을 해 놓으시는 것도 필요해요. 자, 저는 금융기관은 1금융권에서 우리가 말하는 국민은행 뭐 이런 은행들은 잘 안 씁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기관들은, 대부계들이 계속 변동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1인 법인하고 1인 법인이 된 다음에 계속 신용도가 있고 뭔가 사업을 하시는 걸 말씀드려요. 이거 해놓고 아무것도 없어지면 나머지 금융기관에서 대출 연장 안 해주고 다시 회수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물건이 우수하면 그렇게 쉽게 회수는 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이제 직장에 계시다. 내 직장이 우수하고 나의 신용도가 높다. 신용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트랙으로 같이 가셔야 돼요. 1번 퇴사 전에 퇴사 전에 요새 우수한 기업들은 한 1년 정도 본인 여유 시간을 주시잖아요. 일을 안 하셔도. 자, 이때 뭘 하셔야 되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경매 유동성 확보에 대한 물건을 찾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걸 찾았다 하면은 법인 만드는 거 여러분, 금방 합니다. 네, 금방 합니다.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하고요. 이제 법무사 통하기도 하고 해서 법인 만드는 거는 명확하게 해요. 자, 법인 만들 때 기본적으로 나의 이건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드리겠지만, 뭐 부동산 관련 법인으로 만드는 거는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매매업도 있어요. 매매업을 할지 아니면은 뭐 제조업이든 뭐 아니면 서비스업이든 뭐 이렇게. 근데 저는 부동산 임대 이런 거로는 좀 이거는 이제 메인이 놓지 않고 우리가 주 사업이 있고 부사업이 있어요. 이제 주 사업은 다른 쪽 형태로 뭐 제조업이든 뭐든 이런 것들 형태로 하고, 부사업으로 뭐 임대 하나 넣으면 됩니다. 뭐 임대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형태 자체는 부동산을 너무 강조하시지 말고 어쨌든 이런 법인을 만들 거를 좀 준비를 하시고 고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컨설팅이든 뭐든 어쨌든 그래서 좀 제조업 같은 걸 좀 추천드려요. 그건 또 차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하시면서 1년 동안 물건이 나왔다. 우수한 물건이 나왔다. 그럼 신속하게 요걸 쳐다보다가 법인을 바로 만드셔야 됩니다. 법인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은행도 바로 섭외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러면은 신용도가 여러분들이 엄청 높아서 6개월 재감정할 때 여러분들이 우수한 신용도를 기반으로 대출이나 이자율에서 어드밴티지를 받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퇴사를 했다. 퇴사 후가 되면요, 여러분들 신용도가 확 떨어져요. 소속이 없으니까. 그래서 법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되게 간곡하게 부탁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는 뭐 했고, 이렇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저는 퇴사 전에 요런 식의 유동성 확보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퇴사 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퇴사 전에 딱 이렇게 부동산을 매칭하고 유동성 확보 부동산을 하나 해놓고 여러분들 법인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자, 이러면은 퇴사하시고 나서 고민하세요. 건강보험 뭐 납부하셔야 되잖아요. 건강보험이 여러분들이 법인을 만들고 법인의 직원으로 들어가면은요, 법인의 대표이사든 어쨌든 월급을 책정하시잖아요. 그럼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이런 준비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퇴사하실 때 뭐 프랜차이즈 만들고 하실 게 아니라 1인 법인을 만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 법인과 함께 이렇게 유동성 확보할 수 있는 투자 전략도 같이 만드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금융기관은 저는 지역의 작은 농협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제가 우수 고객이 돼요. 왜냐면은 제가 신용도나 이런 거 했을 때 대부분 신용도 있는 데는 큰 은행들에서 대부분 갖고 가니까. 근데 작은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고 싶은데 우수한 신용도에 있는 차주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대우받고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율은 안에서 또 조절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기관을 지역 농협 정도까지, 왜냐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내 신용도 또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 정도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금융권만 무조건 간다 생각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농협 정도까지도 넓게 범위를 찾아보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매물 검색을 하게 됩니다. 매물 검색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담보가가 나오고 40% 이상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을 계속 검색해야겠죠. 이거는 뭐 누가 뭘 해준다고 해도 투자는 본인이 알고 본인이 하셔야 돼요. 매물 검색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제가 이제 내부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이런 매물 검색 자료들을 계속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한 번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시면은 제가 판단해, 아마도 담보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매물 검색 자료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검색을 하고요. 다음은 이런 걸 고민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네프콘에서 제가 강의해 드릴 거는 사업용 토지, 그 해당 물건에 어떤 사업용 토지로 활용하실지 방안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사업용 토지의 활용 방안도 고민하셔야 되고요. 이 사업용 토지의 활용 방안이라는 건 결국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절세 방안입니다. 그 다음에 보유기간 양도 차익에 대한 것도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시면서 매물 검색을 해야 돼요. 부동산이라는 게 주식처럼 한 번에 딱 털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차하다면은 1년 갖고 있으려고 했는데 10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보유 기간 동안 어떻게 할 전략까지도 명확하게 A안, B안, C안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난 이건 무조건 빨리 그냥 한 1,000만 원이라도 남겨먹고 팔 거다라는 그런 또 양도 차익에 대한 전략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업용 토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업용 토지인 경우, 자, 농지는 농민이 그 다음에 농사를 져야 됩니다. 자, 대지는 뭐냐면 지상에 건축물 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얘네들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고요.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아야지 재산세에서 개별과세로 들어가고 종부세에서도 개별과세이기 때문에 종부세에서도 낮은 효과를 받게 되죠. 그렇지 않고 사업용이 아니다. 그러면은 합산과세로 갑니다. 합산과세로 가기 때문에 세금이 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개별과세 이런 거에서. 그래서 농지라고 하면은 농민이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업법인이거나 개인이 낙찰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법인은 농지를 낙찰 받을 수가 없어요. 농취증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 테마로 들어가야 돼서. 그러니까 내가 농지로 가서 이렇게 짓는 거를 기준으로 할 건지, 그럼 그냥 개인으로 가셔야 됩니다. 개인. 아니면 뭐 내 주변에 농업법인 만들 사람 있어? 그럼 뭐 농업법인 만드셔도 되고요. 뭐 그래서 근데 농업법인은 하도 요 투자에 관련돼서 포커스가 많이 있으니까 진짜 제대로 농사를 지을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대지인 경우에는 법인이 들어가기가 아주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임야도. 자, 그래서 대지인데, 근데 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등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건축물 등이 없다고 하면 이건 사업용 토지가 아닌 거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제가 사업용 토지를 전략을 만들으라고 하는 거는 다 끊고 만약 대지라고 하면은 이거를 건물을 지을 건축물 등이라고 했습니다. 건축물 등을 지을지에 대한 계획 OX 아니면 대지를 뭐 주차장 같은 것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 주차장으로 간다고 하면 문제는 그 사업용으로 인정받진 않아요. 이제 세금에서 약간 양도세 차익에서 좀 있지. 그러니까 요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대지를 낙찰받고 가만히 오래 두고 있다가 진짜 1년만 내가 있다가 팔 줄 알았는데 10년이 돼버리고 나면요. 이 세금 낸 거 다 해보고 나면 이거 잘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가산도 양도세에 대한 가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네프콘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안 듣는다고 하시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농지는 농민이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농민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 저 같은 전문직들은 농민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득 이상은 되는 사람 농민으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민이 되는 분들만 농지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농지를 낙찰 받는다고 하면은 개인이면서 농사를 지으실 수 있는 분, 즉 아니면 뭐 남성분이면은 사모님이 뭐 아무 직업이 없다면 사모님 이름으로 낙찰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래서 농사를 져야지 사업용 토지로 가고, 임야인 경우에는요, 임야는 조금 더 수월한 게 내가
이쪽 내가 서울에 사는데 뭐 부산에 있는 임야를 낙찰받는다. 그럼 부산에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놓으면 법인 지사를 해놓으면은 이 임야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또 내가 좀 더 나가서 그 임업 관련된 법인을 만든다고 하면 또 이것도 사업용 토지로 낙찰을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지나 잡종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지는 건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잡종지는 그냥 방치해도 되고 뭐 적치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용 인정 가능 여부들을 미리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익사업 부지는 이게 공익사업 부지가 시행이 되고 어찌 보면 이제 요거는 매매 차익과 그 마이너스 통장과 두 개를 어우러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양도 차익까지 같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고민하고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금력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돼서 다시 나오는 매물들을 낙찰받아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이너스 통장용으로 쓰신다는 것도 전 적극 좀 추천드립니다.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마이너스 통장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사업이 되면 양도 차익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낙찰 후 전략은 단기 저가 매각 저가 매각으로 할 전략으로 내가 갈 건지 아니면 보유로 할 건지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이하로 낙찰받자는 전략이기 때문에 5, 60%가 아니라, 근데 40% 이하가 아니라도 난 단기 저가 매각 전략이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6개월 후에 이런 개념인 거죠.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공시지가랑 그 다음에 담보가.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게 낙찰받아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파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담보가 전략은 뭐냐면요. 내가 낙찰을 받은 다음에 아까 6개월 후에 그 재감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 후에. 그럼 6개월에 재감정 받으면은 재감정 받을 때 마이너스 통장 담보가를 최대한 많이 받은 다음에 이 담보가만큼의 가격으로 재매각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담보가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만약 뭐 농지나 그럼 내가 이거를 바꿔갖고 인허가 나오는 토지로 바꾼 다음에 담보가를 높여서 팔거나 뭐 이런 것도 단기 매각의 전략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보유 전략을 조금 더 지금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가 매각은 이제 잘 파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들 단기로 빨리 팔고 돈 벌고 나오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막힐 수 있으니까 보유 전략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자율 대비 높은 수익률 물건에 재투자하는 건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에서 신용도가 좋은 걸 통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대출을 마이너스 통장 받는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의 경매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것과, 그 다음에 제가 이 사이트를 열고 하는 거의 핵심은 은퇴하신 분들이 그 해당 기관이나 해당 업무에서 대단한 전문성을 갖고 대단한 우수한 실력과 능력을 보유하신 건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회에 나오면요, 제가 봤을 땐 세렝게티 초원에 나온 토끼 한 마리 정도 밖에 안 되는 분도 계세요. 나는 대단하게 큰 기관, 울타리 안에서 내 업무를 멋있게 했는데, 그러고 나온 나는 진짜 사회 나와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네. 그런 형님들을 정말 많이 뵙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다른 거를 하시기 전에 연금형 부동산 투자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유동성을 확보한 다음에 연금형 부동산 투자에 더 우선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까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케이, 나 이제는 이제 연금 여러분들 받는다고 해도 우수한 분이 월 1,000만 원씩 연금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국민연금으로. 자, 근데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하다 보면은 뭐 500, 600, 700 막 계속 들어갑니다. 그거를 국민연금이나 무슨 연금으로 커버가 못 돼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농정금이나 주택연금 부동산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이나 뭐 특수 물건 같은 것으로 투자하는 거.
그래서 요 보유 전략을 통해서 내 보유 현금을 만든 다음에 연금형 부동산부터 만드시고 나머지 물건으로 들어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전략은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해당 건들을 지금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간단하게 어찌 보면은 이제 올려드리는 거고요. 요런 전체적인 전략을 물건 하나를 가지고 담보가가 얼마 나올지, 뭐 그다음에 담보 가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나중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해당 영상들을 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공경매를 통한 유동성 확보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